일반 과세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계산 구조를 조금 살펴보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과세 표준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반 과세자는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완벽하게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고요. 그가 신고하는 경우는 크게 큰 카테고리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하면서 세액이 발생됐고요. 그 매출세액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매출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거래하고 징수를 해서 들고 있다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이 500이다. 그럼 500원을 일단 반영한 다음 매출세액은 내야 되고 혹시나 매출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공제가 완벽하게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거를 차감해요. 공제받는다는 얘기죠. 2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자, 어떤 회사는 매출세액이 없어요. 어떤 회사가 그럴까요? 영세율이요. 일반 과세자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가? 수출했을 때. 삼성이 그렇겠죠. 삼성전자는 국내 매출하면 10%지만 수출하면 영세율이겠죠. 근데 매출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냥 영세율인 거죠. 그러나 매입세액은 존재하니까 이런 경우는 300원의 세액을 돌려받아. 그래서 납부도 나오고 환급도 나오겠죠. 이게 이제 큰 카테고리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야. 세액공제라고 하는 금액을 막 공제받으면 진짜 내야 될 세금, 예를 들어 세액공제가 만약에 30원이었다. 그럼 170원을 결국은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깔 거 까고 더할 거 더한 나머지 최종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걔를요, 차가감, 납부 또는 환급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계산 구조가 이제 왼쪽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매출세액을 구하고 매입세액을 구한 다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요. 거기서 혹시 공제받을 게 있으면 공제받고 가산세 같은 건 오히려 더 납부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차가감이란 뜻이야.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계산 구조에 들어가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고요. 자, 매출세액부터 볼게요. 매출세액은 물건을 팔았을 때 세율이 붙는 건데 그 세율은 10%가 되기도 하고 0세율이 되기도 하잖아. 그러나 매출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처음에 과세 표준이 얼마냐가 들어가는 거야. 과세 표준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1000이야. 1000인데 세율이 10%면 100원이 나오는 거고 세율이 0세율이면 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라고 하는 게 얘도 있고 얘도 있다고 하는 걸 늘 우리가 감지를 하셔야 되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액은 달라지죠. 10% 영세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율이 10%라고 전제한다면 수출이 없다고 전제하면 매출세액이 움직이는 이유는 과세 표준이 얼마로 계산돼서 이 신고서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확정 신고를 할 때 예정 신고 때 못했거나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반영해서 신고해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그만큼 증가되거나 또 감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손세액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우리가 신고하는 그 매출세액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매출세액이라는 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과표를 공부하고요. 예정신고 누락이 무슨 얘기인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대손세액이 뭔지를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매출세액을 구할 수 있게 돼.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매출세액까지 계산해야 되는 모든 요 과정 중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세 표준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그 다음 거 공부하고요. 또 그 다음 영상에서 매입세 공부하고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부가가치세 이론편에 대한 계산 구조별로 순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의 챕터의 제목은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세 표준이 무엇이냐?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겠죠. 얼마에 때릴 건데 그 얼마가 정해져야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과세되는 기준이 되는 표준에 그래서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지금은 금액이지만 어떨 때는 수량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종량세고 요건 종가세고
과세표준은 금액이 들어가서 세율이 곱해지면 돈이 나오거나 양이 더해지면 세율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하나당 얼마가 들어가죠. 그래서 매출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과세표준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기초에서. 그래서 부가가치는 매출세액이 이렇게 구해지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구하게 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럼 이 과세표준은 정상적으로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의 물건을 팔아. 그럼 100만 원에 10%가 붙어서 매출세액 10만 원이 나오는 구조라면 이 100만 원은 10%라는 이 세금 10만 원이 더해진 겁니까? 더해지기 전의 금액입니까? 당연히 더해지기 전의 금액이죠. 그래야지 10%를 때려서 세액을 구하죠. 그래서 100만 원을 일반 과세자의 입장에서 과세표준은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부가세가 별도인 금액이겠지? 너무 당연하죠. 그쵸? 너무 당연한데 이게 다른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간이과세자가 그래.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이라고 말하는 그 미달한다는 그 8천의 기준금액이 공급 가액이 아니었죠. 공급 대가거든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가 되는 표준도 공급 대가로 과세해요. 그러니까 8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미달하는 금액 중에 그 금액에다 그냥 곱하기 세율을 때려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랑 간이과세자는 뭐가 다 달라.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다 달라. 다 다른데 둘의 공통점은 과세사업자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전제는 같아. 둘 다 과세사업자니까. 근데 얘가 신고하는 방식과 얘가 신고하는 방식은요. 그냥 아예 달라요. 엄청 달라. 그냥 되게 엄청 다른데 전산대기 1급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구나. 특이하군. 우리는 공급가액인데 너는 공급대가구나. 그러면 네가 어떻게 신고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 그럼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신고하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회계 1급에서는 간이과세자를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정확한 공부는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산대기 1급은 일반 과세자가 과세표준 정할 때는 당연히 공급가액의 10%를 때리는 거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냥 통장에 들어온 돈이 그냥 번 거라고 치고 공급 대가 중심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구나. 다르다. 여기까지. 심플하게 끝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이 결국 공급가액이잖아요. 공급가액이 뭐죠? 이거죠, 뭐. 이게 100이 돼야 그 금액의 10%를 때려서 10만 원이 붙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어떤 회사는 세액이 0세율이면 100만 원이라는 공급가액, 다시 말하면 100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은 존재하지만 세액은 0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과세 표준이 100이면 매출세액은 무조건 10%인 10만 원일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얘가 100이어도 얘는 0일 수 있는 거죠. 항상 영세율이 숨어 있다를 생각하셔야 돼. 영세율은 세율이 영세율일 뿐이지. 과세표준은 100만 원, 과세표준은 5천억 막 이런 거야. 과세표준 이퀄 공급가액이고.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공급가액이 3개월 단위로 신고 들어갈 때 1, 2, 3개월 동안의 이 공급가액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과표가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과 공급가액은 같은 겁니까? 그러면 일단 크게 보면 같은 거지. 그치?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공급가액은 매일매일 공급할 때 적용됐던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이것들이 3개월치가 더해지면 그 기간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같지만 의미는 다른 거야. 얘는 건당, 얘는 3개월 단위의 합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그러면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의 과세표준이 되느냐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가요. 제가 물건을 파는데 사실은 제가 물건을 팔기 위해 들고 있는 물건은 내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에 팔면 되지. 원가는 뭐 50이 절대 안 되겠지? 원가는 뭐 10만 원이라고 해봐. 시가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대부분 나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50만 원의 물건 팔아. 그럼 50만 원의 물건 파니까 부가세는 얼마가 붙겠어요? 10%. 10%면 5만 원이 붙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데요. 금전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데 얘가 우리 회사랑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우리 회사가. 얘가 오늘 이 거래 중에 얘를 많이 사갈 테니까 조금만 DC해 줄 수 있니? 그래서 개당 49만 원에 팔기로 했어. 그럼 내가 받는 돈은 50이 아니라 49만 원이 되겠죠? 그럼 질문, 부가세는 얼마의 10%를 때릴까요? 무조건 시가로 때려요. 시가보다 내가 한 49만 원 받기로 얘기하고 돈을 49만 원만 받으면 49만 원의 10%를 때리니까 4만 9천 원이 과세가 될까? 무조건 시가는 아닌 거야. 내가 받은 돈이 얘면 이 금액이 10%가 붙겠지. 제3자랑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이게 아니거든.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10,000원 정도 싸게 해줬어. 그건 내 맘이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조금 손해보는데 장기적인 사업의 입장에서 조금 10,000원 정도 깎아주고 판다는데 내 맘이죠. 그러면 과표가 무조건 시가입니까? 받은 대가입니까? 받은 대가. 이 뜻이야. 시가를 대부분 팔죠. 근데 시가보다 낮게 팔 수 있잖아. 그럼 받은 대가야. 끝. 두 번째. 금전 외에 어떤 건물을 받았거나 뭐 주식을 받았거나 금전 외로 받으면 이자 달라지지. 금전 외로 받으면 돈을 받은 게 아니야.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얘로부터 컴퓨터를 받았어. 그러면 얼마를 공급가에 과세 표준으로 찍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까요? 이 노트북의 가액? 아니지. 내가 물건을 준 시가가 노트북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보는 거지. 반대로.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제품을 또는 이 상품을 얼마에 판 것으로 공급가액으로 신고할 것인가? 내가 제공한 시가. 공급한이지. 공급받은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공급한 자산의 시가가 나의 과표가 된다. 얘는 왜 대가였냐? 부당한 낮은 대가 아니고요. 금전 외도 아니고요. 그냥 돈 받고 판 거예요. 조금 싼 건 반영하는 거야. 얜 대가, 나머지는 시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시가. 이건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공급시기 공부할 때요. 외상으로 팔거나 그냥 할부 판매를 했으면 그냥 오늘 내가 인도한 기준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인도한 날 100만 원의 상품을 팔았다면 그 전체 금액이 나의 과표가 되겠지.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 근데 장기할부, 완성기준, 중간지급, 계속공급 얘네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그러면 얼마가 과표가 될까요? 그 받기로 한 금액.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그냥 할부는요. 이렇게 1년 이렇게 얘는 장기할부. 그냥 할부는 제가 이때 10만 원의 물건을 인도했고요. 5번에 걸쳐서 할부 판매가 됐어. 그럼 이때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해가서 10만 원짜리 판 거야. 그러면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였죠? 이날이었죠? 그러면 이날로 보니까 세금 계산서에다가 10만 원 찍으면 되잖아. 받기로 한 금액이 과표가 아니란 얘기지. 10만 원이 과표가 되고 이 10만 원을 제공한 이날 공급한 걸로 보는 거죠. 이게 인도 기준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 할부가 되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10만 원짜리 제품을 인도는 이날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에 걸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였죠. 그럼 X 1년의 과표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자, 10만 원 중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가지고 2만 원, 2만 원, 2만 원, 6만 원 들어오고요. 만 원, 2만 원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대. 이게 이제 10만 원의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이었어. 그럼 인도한 날 과세하지 않았죠? 언제였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그럼 누가 질문해? X 1년에 너네 회사는 장기 할부로 인해서 공급가액, 다시 말하면 과표 얼마야? 물어보면 2만 원 한 번, 2만 원 한 번, 2만 원 한 번. 토탈은 6만 원. 근데 2만 원, 2만 원, 2만 원 3번. 그게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 받기로 한 부분. 2만 원 이날의 과표. 2만 원 이날의 과표. 2만 원 이날의 과표. 10만 원을 한 방에 과표로 정하지 않죠. 한 방에 잡으면 인도 기준. 한 방에 안 잡고 각 부분으로 받으면 그건 장기 할부. 두 개가 달랐던 게 바로 과세 표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원가로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간주 공급 나머지 전부 다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단 간주 공급 중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내가 취득한 금액이 그대로 매입세 공제받은 자산의 원가만큼이 그냥 그대로 과표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간주 공급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죠. 폐업을 하는 날 시가. 다 시가. 얘만 원가. 그게 과표를 구분하는 것. 원가가 되면 원가의 10% 세금 내면 되고 시가가 되면 시가의 10% 세금 내면 되겠지. 그치?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돈을요. 제가 이제 물건을 어떻게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외국 통화로 받았대. 외화. 달러로 받든 엔화로 받든 위안화로 받든 외국 통화로 받으면 그때는 과세 표준을 어떻게 정할까? 예를 들어 달러 100불을 받는다. 그럼 100불은 어떤 적용해야 하는 환율을 곱해서 우리나라의 원화로 바꿔서 이 원화를 과표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지 뭐. 그러면 대가를 외국 통화로 받는 경우에는 어느 날의 환율을 쓸 것인가가 관건인 거지. 어느 날의 환율을 쓸 것인가. 자, 근데 그 어느 날의 환율을 쓸 것인가가 둘로 나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나중에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세무 2급 가야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관련 예제도 회계 1급 교재에는 좀 뺐는데요. 날짜 중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거예요. 제가 4월 10일에 이날 수출을 했대. 그럼 이날 선적한 거죠. 그리고 돈이요. 이날 이제 100불을 수출했어요. 제품 100불. 그리고 얘가 나중에 돈이 들어와요. 아이고. 나중에 언제 들어오냐면 4월 10일에 제품을 수출하고요. 돈이 요때 입금된대. 5월 6일이야. 근데 돈이 이날 입금되는데 이날의 환율이 수출됐을 때 환율은 1,000원이었거든. 근데 이 입금되는 날에 원화 환율 적용이요. 1,200원이래요. 그러면 이 100불은 1,000원을 곱해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까? 1,200원 곱해서 과세표준 신고합니까? 이날 돈이 들어오는 건 그 이후 일이고 나는 오늘 이날 수출했잖아. 그러면 선적한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제정 환율을 곱해서 금액을 구하겠지. 100불은 1,000원, 1달러당 1,000원을 적용해서 10만 원이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세 표준이 되겠죠. 수출한 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수출일 때는 언제가 공급 시기였죠? 선적일이었죠.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었잖아. 그러면 선적한 날의 환율이 1,000원이면 기준 환율, 그 1,000원을 곱해서 과세 표준 10만 원으로 만들겠죠. 그게 요 두 번째 케이스 설명이에요. 공급한 날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 공급한 날. 공급한 날이 언제냐? 수출할 때는 선적일이고. 이게 원칙이거든. 근데 두 번째. 제가 이날 수출하기로 얘기했는데 그 전에 수출하기 전에 외화 100불이 먼저 입금된 거야. 수출되기 전에 먼저 입금됐어. 그리고 그날의 환율은 900원이었어. 그럼 9만 원이래. 자, 이거 통장에 들어온 게 9만 원이고요. 미리 이 전체 금액이요. 먼저 들어왔대요.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잖아, 사실. 수출은 이날이니까. 자, 먼저 받았으나 3월 28일에 먼저 받았으나 우리가 앞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 시기를 언제를 보느냐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공급한 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공급하기 전에도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고 그러면 그날을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것과 유사해요. 돈을 받으면 그날이 그냥 공급한 걸로 보는 거야.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이날 공급하는 건데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이 과표가 돼요. 꼭 선적일의 환율이 곱해진 게 과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먼저 받았어? 현금으로 먼저 받아서 환가했어? 그럼 환가한 금액 요 9만 원이지. 요 9만 원이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 9만 원을 그냥 과표로 가. 그래서 아래 보시면 요 경우 있죠. 이 경우. 아이 참.
요 경우 이렇게 곱해서 10만 원이 과표가 된다. 근데 얘 왜 이날이 과표가 되냐? 공급 시기 이후에 돈을 받으면 그냥 공급한 날이 공급 시기의 환율이 그대로 과세 표준을 결정짓는 환율에 해당하는 적용 금액이 되지만 두 번째,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잖아. 전에 이렇게 원화로 환가하잖아. 그러면 그 자체가 과표가 돼. 그래서 얘는 환가한 금액이 이거죠. 9만 원. 그 자체가 그냥 과표가 돼버려요. 달라요. 얘 다르고요. 얘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 출제할 땐 세무 2급에서는 출제를 하고 회계 1급에서는 이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 많은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는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얘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도래전에 원화를 환가한 경우에는 복잡해요. 복잡해서 여러분에게 잘 물어보지 않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공부했던 거지. 그치? 수출했어. 나중에 돈이 들어와. 그러면 그때는 외화 환산이라는 계정 또는 외환 차익 계정으로 환율에 대한 차이를 보여줄 뿐이지 수출한 것은 선적한 날이니까 이 날이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이 적용되는 날인 거죠. 외화가 입금되는 시점의 환율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세 표준에 관련되지 않으니까. 자, 두 가지 정도 중에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